그냥 먹었어. 고마워. 내가 딱 뱉어서 먹을게. 근데 그 전에 먹을 거는 사람 있으면 326 플러스지 않았어요? 이 유형 한 번 더 해보게. 아까 내가 설명한 거니까 나머지. 안 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얘가 뭐니까? 아니, 일단 얘를 뭘로 바꿀 거잖아. 아까도 해서 바꿨던 거. 그렇게 해서 10만이 안 썼네. 이 글씨 뭘 쓰는 건데? 이걸 갖고. 기호로 뭔데 일단? 왜 한숨을 주세요? 아니 그 미니 한숨은 아니었고. 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그거 말씀하셨죠? 아닌가요? 전체에서 합집합 뺀 거잖아. 아, 아까도 한 거잖아. 합집 드물만의 법칙도. 항상 구하려는 게 뭔지 보고 그거에 맞춰서 풀어야 될 거잖아.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이거의 개수를 할 거야. 이거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할 거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우리는 합집합의 최대 최소만 알면 되잖아. 네. 합집합 최대 최소는 더 쉬운 거 아니었어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억하자는 거. 풀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 얼마? 최대 97. 아, 97 아니야. 최소? 최소가 최대 200. 최대는 당연히 전체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 200이고 최소는 최소는 얼마고? 최소는 97. A, B 둘 중에 더 큰 애보다도 커야 되니까 최소가 A 개수인 97이 최소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대로 전체에서 다시 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이 전체의 최대 최소는 그럼 얼마겠어? 제일 많이 빼면 최소잖아. 50. 최소 0 아니야? 근데 최소가 왜요? 근데 최소가 근데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식선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얘는 97에서 200이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뺀 200일 때 최소니까 뭐 최소는 0이네 해버리고, 그
그 다음 최대는 제일 적게 뺀 200에서 97 뺀 103이 최대다 해버리면 틀릴 거야. 네. 왜 이러면 틀릴까? 사실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최대였을 거야. 진짜 최대가 아니야. 아니, 97. 진짜 최대는 얼마여야 되겠어? 진짜 최대는 두 개가 아니고. 얘랑 두 개를 따로 더한 것 중에 이 중에 더 작은 게 최대겠지. 네. 그래서 얘의 진짜 최대는 200이 최대가 아니라 얼마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104이요. 둘 더해서 156이 최대인 거지. 그래서 200이 아니라 156을 최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는 그냥 대략적으로 상식선에서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지만 정확히는 전체 집합보다는 둘 더한 거 중에서 최소니까 사실 문제에 따라 달라. 문제에 따라서 이 따로따로 더하기 전체보다 더 클 수도 있어. 그러면 전체가 최소인 거야. 근데 얘는 따로따로 더한 게 오히려 더 작으니까 얘가 최대인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최소는 두 집합 중에서 더 큰 게 최소지. 거꾸로. 얘는 전체랑 둘 따로 더한 것 중에서 최소가 최대인 거지. 이제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겠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범위를 잡는 방법. 두 집합 중에 더 큰 게 최소. 합집합이랑 따로따로 더한 것 중에서 더 작은 게 최대인 거지. 그래서 얘는 97에서 156으로 가야 되니까 0이 아니라 200에서 156을 뺀 44가 진짜 최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네. 그래서 교집합은 사실 부수적인 거야. 교집합은 독자적인 범위라기보다는 합집합의 범위로부터 그냥 계산해서 나온 결과인 거야. 아까 문제 풀어봤을 때 알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사실 합집합밖에 없어. 그래서 교집합을 공식처럼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직접 써도 몇 초 안 걸리니까. 그래서 합집합만 이제 확실히 좀 기억을 해보자. 뭐가 최대, 뭐가 최소인지를. 이제 마지막 내용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데 개념을 보고 와야 되겠네. 대칭 차집합. 뭔가의 차집합인데 대칭적인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런 이름이 붙었어. 이 개념에서 앞에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8번.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왠지 양쪽에서 차집합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것이 대칭적인 모양이라서 그걸 또 합쳐놓은 거 막 이상한 이름을 정해놨어. 기호로는 저 세모라는 기호가 사실 정해진 기호가 아니야. 그냥 대부분 문제에서 저렇게 정의 내릴 거야. 그래서 다 문제에서는 알려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세모라고 나오진 않을 거야.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저 세모라는 걸 쓰는 순간 세모가 무슨 뜻인지 다 설명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저거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의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놔야 되겠지. 대칭 차집합은 양쪽에 두 개 차집합을 합집합한 거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도 문제에서 다 알려줄 거야. 바로 2번. 이 대칭 차집합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 일단 가장 원래 기본적인 내용은 저 있는 그대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다가 기본 표현이야. 근데 우리가 차집합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지. 그것 때문에 파생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차집합 자체를 또 바꾼 거야. 우리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꿔서 외웠잖아. 또 그럼 B 차집합 A는 B 교집합 A 여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아예 좀 다른 표현이야. 얘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 부분을 또 차집합하면은 양쪽 두 군데가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도 대칭 차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을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꾼 게 세 번째 표현이야. 그래서 A 합집합 B랑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사실 이건 윗줄에 있는 차집합을 그냥 바꿨을 뿐이지. 그 다음 마지막 표현은 그냥 세 번째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거야. 뒷부분에 전체 여집합이니까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정리해서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런 표현이 된 건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어차피 다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대칭 차집합 문제를 낸다면은 무조건 문제에서 정의를 내려줘야 돼. 왜냐면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야. 문제에서 만들어낸 거라서.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될 성질들 저것들을 기억해 주는 게 좋아. 괄호 3번. 이제 이런 대칭 차집합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해. A 저 세모 B나 B 세모 A나 뭐 의미는 같겠지. 왼쪽에서 오른쪽 차집합한 거랑 오른쪽에서 왼쪽 차집합한 거 두 개가 합집합이니까 자리 바꿔도 같은 부분이 되겠지. 결합 법칙도 얘는 특이하게 성립해. A랑 B를 먼저 세모 대칭 차집합한 다음에 C랑 대칭 차집합한 거랑 BC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A랑 한 거랑 결과는 같아질 거야. 이런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식을 쓰면 너무 복잡해. 3번. A랑 공집합을 대칭 차집합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 A가 될 거야. 왜? 일단 차집합 두 번 해야 될 거지. 그럼 A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하면 뭐가 돼? 어떤 집합 A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하면 A야, 자기 자신 A. 반대로 공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뭐가 돼? 공집합이 될 거야. 그 두 개의 합집합이니까 다시 그냥 또 A가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된다인 거야. 그래서 이건 외우지 말고 그냥 문제가 나오면 직접 벤 다이어그램 같은 데서 확인해도 돼. 4번. 자기 자신이랑 대칭 차집합하면 어떻게 될까? A 세모 A는 당연히 공집합 되겠지. A 차집합 A가 공집합인데 공집합 두 개 합집합이니까 공집합이지. 5번. A, B가 만약에 공집합이 된다면 무조건 같은 집합이 돼야만 하는 거야. 왜냐면 같은 집합이 아니라면 절대로 저 대칭 차집합을 한 게 공집합이 될 수가 없어. 단 A, B 둘 다 공집합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A, B 둘 다 공집합이면 A, B 같다고 해도 되니까 뭐 같다고 할 수 있겠네. 어쨌든 저 대칭 차집합에서 공집합이 된다는 건 무조건 두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보고 있는 게 좋아. 이거 직접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 5번 같은 경우 다 외우면 사실 제일 좋지. 근데 다 외우긴 사실 힘드니까. 그래도 외우는 게 좋은 게 5번 같은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직접 내가 생각 잠깐 하면 찾을 수 있는 거라서. 5번 같은 경우는 한번 외우는 게 좋고. 6번. A랑 A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하게 되면 뭐가 될까? 이 정도는 그냥 직접 생각하면 되지. A에서 A 여집합을 차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A가 될 거야. 그럼 반대로 A 여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A 여집합이 될 거야. 그 두 개를 합집합하니까 전체가 되겠지. 이 정도는 안 외워도 직접 생각해도 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7번. A랑 전체를 대칭 차집합하게 되면 뭐가 될까? 얘도 A에서 전체를 차집합하면 뭐가 돼? A에서 전체 집합을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되겠지. A에서 전체를 다 제거했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지. 근데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A 여집합이야. 그럼 공집합이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겠네. 그래서 이 정도는 직접 해도 되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근데 직접 못하겠으면 뭐 외울 수밖에 없지. 8번. A랑 B를 대칭 차집합했다가 걔를 A랑 하게 되면 B가 된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나아. 얘랑 비슷하게. 그럼 A랑 B를 대칭 차집합했다가 B를 대칭 차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봐. 혹은 외우거나. 9번. 이 대칭 차집합에 또 여집합을 다룰 거야. 문제에서는. 되게 치사하게. 그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문제에서는 이제 세모 말고 다른 걸 쓸 건데 저런 동그라미 점 같은 걸 주로 써. 정해진 건 아니야. 무조건 저것만 쓰진 않아. 문제 만든 사람 마음이야. 아무 기호나 갖다 붙일 거야. 그래서 저 A 동그라미 B라는 것은 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보자면 식이 되게 귀찮게 생겼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A 교집합이랑 합집합한다. 이 식을 봐서는 아무 의미를 떠올리기 힘들어. 근데 얘는 사실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랑 B 차집합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야. 저건 왜 그러겠어? 우리 대칭 차집합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거였잖아. 그럼 이거의 여집합이라고 보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 A 동그라미라는 것을
A 세모 B 대칭 차집합한 거에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 말은 저 A 차집합 B랑 합집합 B 차집합 A를 전체 여집합한 거니까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 쓴 거겠지. 얘랑 합집합 얘의 여집합이니까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해서 얘 반대로 한 거, 즉 얘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반대로 한 거 교집합이랑 얘 반대로 한 거 그냥 여집합 붙인 거랑 그래서 얘가 됐다는 거야. 굳이 식을 쓰자면 그래서 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굳이 식으로 쓰면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저런 식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저희가 문제에서 정의해 줄 거니까. 근데 이거의 성질을 한번 또 볼까? 근데 얘는 이것까지 외우지 마. 절대로. 얘는 사실 문제 나오면 그냥 직접 찾는 게 나아. 그래서 이거는 굳이 외우지 말고 일단 우리 대칭 차집합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보자. 저 문제 나오면 그냥 그때 맞춰서 푸는 게 나아. 대칭 차집합 여집합까지는 보지 말고 문제로 가서 유형 15번 325번 해보면 되겠지. 이거 항상 뭔가 모르겠어. 외운 게 뭐 헷갈려. 그럼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면 돼. 325번 풀면서도 처음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면 돼. 그럼 나 평소에도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평상시에? 뭐 내가 그리면 안 좋아요? 아니야?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좀 괜찮아. 합집합의 개수가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 A보다는 커야 되겠지. B보다는 커야 되겠지. 당연히 합집합이니까. 그럼 둘 중에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고 해야 되겠어. 둘 중에 그래서 둘 중에 큰 게 최소지. 아까 그걸 말하는 거였잖아. 최대도. 얘가 전체보다는 작아야 될 거잖아. 그리고 얘가 따로따로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될 거잖아. 그럼 둘 중에 뭐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둘 중에 작은 것보다 둘 중에 더 큰 건가? 둘 중에 더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것이 최대인 거잖아. 최대 써야 돼. 굳이 말로 계속 풀어보자니까 저렇게 말이 된 건데 그냥 의미만 생각해보면 아니 둘 다 생각해도 돼. 그냥 얘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다. 숫자만 비교해보면 네가 뭘 써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얘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다 기억하면 되고 얘가 뭐보다 크다 기억하면 돼. 봐봐. 뭐 구하라는 거야? 교집합 제품이 뭐라는 거죠? 그럼 합집합 범위를 구한 다음에 시상수 풀으려고 그랬잖아. 합집합 범위를 풀어야지. 합집합 범위 이 규칙이죠. 식 써서 하는 거야 교집합. 왜 이 자리를 이렇게 안 쓰고 계셔? 그럼 일어나봐. 없구나. 다른 네? 5번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 수지가 없어. 왜? 완벽하게 틀렸어요. 처음엔 왜 틀렸을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뭘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아, 그래? 네. 그럼 처음에 왜 생각하고 싶었어? 네? 아니 근데 좀 제가 틀렸을 줄 몰랐어요. 야, 근데 이거 먹는 거에서 잠이 깨진 않는데? 아, 그래? 커피 맛있네. 그럼 기분이 좀 더러우신 부분이었고. 수지야. 나? 아니야. 수지 애기 입맛이네. 사실 기억은 당연히 맞지. 우리 아까 보기도 했지만 저거는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순서가 달라졌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양쪽에 차집합한 거에 합집합이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걸 거고 굳이 그린다고 안 해봐도. 그 다음은 얘는 모르겠으면 그리면 돼. 아니면 식에서 해도 되고. 둘 다 해볼까? 먼저 우리는 사실 좌변을 알고 있잖아. 좌변은 그냥 양쪽에 두면 되니까.
우변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변에 있는 쟤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거야. 근데 우리가 여직합에 대한 거니까 바로 하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 개를 그리는 게 좋아. 먼저 A 여집합 B끔 쳤어. 이거랑 B 여집합을 B끔 쳐봐. 이거지. 그럼 얘네 둘의 대칭 차집합을 하라는 거야. 그럼 대칭 차집합은 뭐 해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을 차집합한 것을 밑에다가 한번 해볼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차집합하면 뭐 어떻게 남아야 되겠어? B에서 A를 B에서 왼쪽 B급 친 거에서 오른쪽 B급에 있는 걸 제외할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야? B에서 교식 이거지. 왼쪽에서 오른쪽 차집합한 결과가 이거지.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차집합한 결과는 오른쪽에서 그치 여기서 여기 B급 친 거 제외하면은 남는 게 이게 남는 거잖아. 따라서 이것을 합집합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이거랑 같은 게 맞잖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하느냐 아니면 식을 하느냐는 선택이야. 식을 해도 돼. 식으로서 한번 해보자면은 식으로 하려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더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더 빠르진 않을 거야 아마. 왜냐면 식 써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식으로 한번 해볼까? 두 번째 방법. A 여집합 이걸 해보고 싶어. 이거 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 차집합하고 합집합하고 오른쪽에서 왼쪽 차집합 할 거야. 이걸 식으로서 열심히 정리하면 돼. 어떻게 정리할래? 바로 못하지 차집합 때문에. 차집합부터 바꿔야지. 이거 차집합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 A 왼쪽은 그대로 두고 교집합 교집합으로 하고 뒤에 있는 거 전체 또 여집합이니까 B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얘도 왼쪽은 그대로 두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뒷부분을 여집합으로 바꾸면 이거지. 근데 이게 바로 뭔지 눈에 보이잖아. 이게 뭐겠어 의미하는 게? A가 B. B 차집합이지. 아, 반대. B에서 A 차집합한 거잖아. 네. 얘가 의미하는 게 A에서 B를 차집한 거지. 네. 아니. 오히려 벤 다이어그램보다 더 빠르려면 빠르지 않겠어? 식을 쓰는 게? 그래서 식 쓰는 게 사실 좋긴 해. 벤 다이어그램 먼저 그리고 색칠하고 차집고 있을 거야. 화장실 다녀오세요. 수지야 내물 가면은 되겠다. 아? 뭐? 그래서 식으로 하는 걸 연습해보는 게 좋아. 뭘? 결과적으로는 식이 더 빨라질 거야. 그 다음 디귿은 또 우리가 저걸 외우고 있진 않지. 교집합, 공집합일 때 뭔지를 안 외우고 있을 거야. 나도 안 외우고 있어. 그러면 직접 풀어보면 돼. 일단 이 상황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네. 근데 이 상황 해석하는 거 안 어려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해봤는데 벤 다이어그램에서 뭐 해보라 그랬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해봐. A, B 대칭 차집하는 게 저 빗금친 부분이야. 근데 빗금친 부분이 뭐가 됐다 그랬어? 공집합이야.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어디를 A라고 해야 돼? 이 전체가 A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 부분 원소 없으니까. 그럼 어디를 A라고 해야 돼? 얘를 A라고 해야 돼. 네. 그럼 B는 어디를 B라고 해야 돼? 이 부분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A, B 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이거 한 번만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 내가 직접 그려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B끔 쳐놓고 그게 무엇이 다른지 해석하면 바로 저걸 찾아낼 수 있어. 이게 힘들면 그냥 외워야지. 뭐 방법 없으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보고 바로 이제 찾아냈어. A, B가 같다라는 말을. 그때 뒤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거네. 그럼 A, B가 같은 집합일 때 그때 우리는 A 세모 B 다시 세모 A를 해보래. 근데 A 세모 B가 이미 공집합이니까 사실 이거 확인 안 했어도 됐겠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했다 치고 이 문제 자체는 안 했어도 됐겠네. 저거 디귿 푸는 데는 지장 없었네. 그럼 이제 공집합이랑 A를 세모만 하면 되지. 그냥 이걸 못 찾았어도. 얘는 뭐겠어? 공집합에서 A 차집합하고 A에서 공집합 차집합하면 되잖아. 공집합에서 A 차집합하면 뭐가 돼? 공집합 공집합. 얘는 A A. 그럼 둘 합집합하면 A 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벤 다이어그램 없이도 할 수 있어. 식만 써서도. 그러면 디귿이 틀린 거네. B가 되는 게 아니라 A가 되는 거지. A랑 B랑 뭐가 있으니까 그러네. 그럼 저걸 해야지 맞는 거네. 와. 저걸 안 했으면 또 이렇게 해서 틀렸겠다. 그치. 그냥 저건 양만 넣는데 양만 넣어. 아 이게
단맛이 이 조건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식만 써서 A가 나와서 뭐 B가 아니라 A니까 틀렸네 하면 답이 틀리겠네. 그래서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지 맞는 거네 그럼. 그래서 저걸 찾았으니까 그래서 얘가 B가 됐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 저 대칭 차집합이 나왔을 때 뭐 성질 같은 거 외우고 싶으면 외우는데 안 외워도 직접 해봐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기출 문제는 각자 숙제로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명제. 이제부터는 수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국어야. 아, 망했다. 국어 90%의 수학은 10%밖에 없어 이제. 명제 단어는. 1번 명제. 일단 명제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되겠지. 이는 짝수이다. 하지 마라. 이는 짝수이다는 맞는 말이지. 네. 그리고 1 더하기 3은 6이다는 틀린 말이야. 네. 이처럼 참과 거짓을 분명히 내가 판별할 수 있는 문장 혹은 식을 다 명제라고 취급할 거야. 네. 그래서 명제를 우리가 주로 알파벳 소문자인데 P부터 쓰긴 해. 근데 뭐 상관없어. 굳이 저렇게 써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P부터 나타낼 거야. 한편 천은 큰 수이다 와 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면 명제가 아닌 거야. 크다라는 게 명확한 기준이 아니니까 참거짓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마치 집합단어에서 집합인지 아닌지 했던 것처럼 얘도 명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서 쟤는 명제가 아니라. 밑에 CF 참고해서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등 불확실한 문장은 명제가 아니다. 뭐 당연하겠지. 참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없으면 죄다 명제가 아닌 거야. 하지만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처럼 식이 나오면 대부분은 다 판별할 수 있으니까 다 명제일 거야. 거의 다. 근데 이제 문장이나 식 중에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과 판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또 밑에 예를 들자면 1번 한글을 창제하신 분은 세종대왕이다는 사실 이거 정확히 한국사적으로 가면 틀릴 수도 있나? 세종대왕 혼자 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또 그것도 견해가 다른. 창제 그 범위도 창제라는 단어가 그치 그걸 공표를 한 게 창제인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쓰겠다라고. 그러면 창제는 그 저렇게 애매모호한 걸 이제 수학에서 직접적으로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저런. 그럼 고양이는 호랑이과다 하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호랑이가 고양이까지. 호랑이과라는 거 생각하면 없잖아. 호랑이가 고양이까지. 아, 오케이. 반대로. 그건 뭐 참이겠지. 내가 생명과학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출제자도 좀 불확실한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대충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 이번에 3-4가 0보다 크다. 거짓이니까 명제가 맞아. 참 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다 명제가 맞는 거야. 그다음 x 더하기 3은 5. 근데 쟤는 명제가 아니야. 왜냐면은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이건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또 명제가 아닌 거야. 2번 명제의 부정. 바로 1번 명제의 부정은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할 거고, 이것을 기호로 저 물결을 쓸 건데 그냥 읽을 때는 not P 정도로 읽으면 돼. 그래서 명제 P와 그 부정인 not P의 참거짓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만약에 1번 P가 참이라면 not P는 거짓일 수밖에 없겠지. 반대로 말했으니까. 2번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너무 당연할 것 같아. 바로 3번 명제 not P의 부정은 P이다. 이걸 기호로 쓰면 not P, not P라고 읽어야 되겠네. 그건 P이다. 결국 부정을 2번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명제에서 부정을 만들 때는 단순해. 그냥 어미 맨 마지막 뒤에다가 아니다 라고만 쓰면은 부정이 되겠지. 근데 이걸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거나 국어적으로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 이따 문제에 나오면 같이 보면 되고. 3번 이제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는데, 일단 정의라는 용어. 정의라는 용어의 뜻이 뭐냐면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할 거야. 우리가 수학에서 맨날 정의 들어봤을 거야. 2번 증명.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정의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걸 증명이라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접해봤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 서술형이 무조건 나올 거야. 증명하는 게 하나는.
그래서 또 시험 다가오면 서술형 연습도 해야 돼. 증명하는 거. 3번 정리.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게 정리야. 예를 들어 명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은 그 선분의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 있다는 정리이다. 어쨌든 뭐 이런 용어 설명을 한 거고, 참고 집합의 정의는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했어. 명제의 정의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어봤었지. 각각의 도형에서도 정의 같은 게 있어. 사실 정리를 우리가 성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 문제 풀면서 도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등변이 돼야 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바로 정리가 된 거야.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혹은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그으면 밑변이 이등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성질, 정리인 거야.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말 그대로 뭔가가 평행해야 돼. 내 변이.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정의할 거야. 그럼 정리, 성질이라고 볼 수 있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뭐 얘도 있고, 또 다른 성질은 우리 문제 풀다가 했던 거, 우리 첫 단원에서 평면좌표에서 어떤 거 해봤었어? 평행사변형 문제. 우리 시험도 봤었잖아. 그거 성질이요? 성질 중에 우리 써먹은 거 뭐 있었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이루고 대각선, 두 대각선이 서로를 각각 이등분하기 때문에 교점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중점을 구해서 막 했었지. 그 가운데 점을. 이제 그런 걸 다 우리 정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성질이라고. 그다음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야. 정리, 뭐 성질로는 두 대각선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이거 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 이등분하는 건. 근데 대각선 길이가 같은 건 직사각형 성질이 맞아.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지겹도록 이 단어에서는 계속 접할 거야. 그 다음 조건. 내용까지 보고 문제를 가볼까? 그렇지. 조건이랑 진리집합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4번 이제 조건. 명제랑 약간 대비된다고 볼 수 있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x는 소수이다 라는 것은 아까 명제 아니었어. 왜냐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어서 참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명제는 아니었어. 하지만 x가 얼마라고 주어진다면 참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애들은 이제 조건이라고 또 분류할 거야. 그래서 명제는 아니지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또 이제 정의를 했어. 참고 문자 x에 대한 조건은 보통 다항식처럼 px, qx, rx 저런 식으로 쓸 거야. 그냥 x에 대한 어떤 조건이다 라는 뜻이야. px, qx, rx. 그리고 보통은 이제 또 생략해서 그냥 명제처럼 PQR이라고도 쓰기도 해.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명제와는 달리 x는 6의 약수이다처럼 문장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조건이 될 거야. x가 얼마인지 알기 전에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명제는 아니지만, x가 만약에 얼마라면 거짓이고 또 x가 얼마라면 참이 돼. 이런 애들이 조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내용을 조만간 하게 될 거고, 다음 페이지에서 진리집합까지 구정까지 보고 갈까? 그 4번 조건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하지만 x는 2는 6의 약수이다가 거짓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 못하네. 5번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 이건 조건에서 나오는 거야. 전체 집합 U에서 어떤 조건 PX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변수의 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할 거야.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라는 거야. 즉 조건 PX의 진리집합을 이제 P라고 한다면은 P는 PX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 X를 다 모아놓은 집합인 거야.
그래서 이제 조건이 PQR 소문자였어. 진리집합은 우리가 집합이니까 대문자 PQR 이렇게 나타내겠지. 전체 집합이 예를 들어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정의된 조건 PX가 만약에 6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럼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는 진짜 6의 약수인 1, 2, 3, 6, 4개가 있지. 그럼 1, 2, 3, 6, 4개를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조건 PX의 진리집합인 P가 된 거야. 그래서 집합 P가 1, 2, 3, 6 저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라는 뜻이야. 6번 이 조건의 부정까지만 보고 문제로 가보자. 6번 조건의 부정은 명제의 부정이랑 비슷해. 바로 1번 조건의 부정.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똑같이 나 P로 나타낸다. 명제랑 비슷하지. 2번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였다고 했으면 당연히 P의 부정인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P가 아니게 하는 것, 즉 P를 거짓이 되게 하는 걸 모아놓는다는 것은 P를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집합의 반대일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일 거야. 바로 3번 조건 나 P의 부정. 조건 나 P의 부정은 명제처럼 부정한 걸 또 부정했으면 자기 자신이 P가 될 거야. 그래서 나 P의 또 부정한 거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인 P가 되겠지. 자연스러운 말인데 지금 말장난들을 이제 계속 하는 단원이라서 정말 문제를 다른 단원보다 더 유심히 잘 읽어야 돼. 명제 단원은. 일단 유형 1번 문푸는 문제지. (329번) 하고 (331번까지) 바로 하자. 얼마 안 걸리니까. (329번은) 참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명제인 건 4번이지. x가 3이면 2x 플러스 5가 10이 되는 게 거짓이지.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라서 명제인 거야. 4번이 명제고 나머지는 명제가 아니지. 그 중에 3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겠네. 명제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명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거고. 옆에 331번을 보면 다음 중에 명제인 걸 골라라. 참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식이 있는 걸 골라야 돼. 기억은 얘는 참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 얘는 거짓이 확실하지. x에 얼마를 대입해도 항상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맞는 거야. 기억은 명제. 니은은 4 더하기 7이 8이다. 얘도 거짓인 명제지. 명제가 맞네. 디귿은 x에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디귿은 명제가 아니야. 조건인 거고. 리을은 얘는 x에 얼마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겠네. 그래서 디귿 빼고 나머지 3개는 다 명제가 맞지. 기억, 니은, 리을. 그래서 우리가 식일 때 좀 헷갈릴 부분을 주의해야 돼. x에 뭘 넣어도 항상 참인지 항상 거짓인지 혹은 참거짓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잘 고르면 돼. 다음 유형 2번. 일단 첫 번째 문제 해보고 또는 그리고는 내용을
332번은 사실 앞에 내용을 해야 정확히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느낌대로 보자면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지. 왜냐면 둘 다 돼야 한다의 부정은 둘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332번은 뭐라고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돼. 그러면 앞에 게 아니거나 그럼 A가 0보다 작다 이거나 또는 뒤에 게 아니어야 돼.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앞부분이 아니거나 또는 뒷부분이 아니다. 그게 부정인 거야. 일단 다시 앞에 개념을 좀 이따 볼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자면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야. 그리고 우리가 저 한글만 반대로 할 게 아니라 저 식도 다 반대로 바꿔야지 주어진 조건의 부정이 되는 거지. 일단 개념에서 한 번 더 볼 거고. 334번 옆에 문제도 바로 볼까?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 것은 우리가 저 부정을 생각해도 되는데 부정을 생각하기 귀찮잖아. 뭐라고 또 메모를 해야 되니까. 그럼 부정이 참이다라는 것은 원래 명제가 어떻다는 거야? 원래 명제가 거짓이다. 결국에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걸 고르면 답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얼른 풀어보자. 334번. 부정을 굳이 볼 필요 없어. 부정이 참이다라는 건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다음 중에 거짓인 것을 찾으라는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얼른 선지 보면서 저 중에 거짓인 거 하나 있겠지? 거짓인 게 5번이네? 답이 5번이겠네? 3번 같은 거 혹시 헷갈리진 않아?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부정. 우리 저거 나온 김에 우리 도형을 한번 정리해 볼까? 주로 저 삼각형, 사각형을 다루게 되니까 삼각형은 사실 별게 없어서 사각형만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돼. 우리가 집합도 배운 김에 우리 사각형을 집합으로 분류를 해볼까? 사각형을 직각으로요? 집합으로. 아, 사각형 전체의 집합이 있어. 네. 그 안에 제일 큰 거. 그 안에 누가 있었어? 이제 항아리. 사각형 중에 약간 특별한 애가 사다리꼴이 시작이지. 사다리꼴 집합이 이 안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우리 사실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야. 아, 네. 등변사다리꼴은 근데 위치가 애매해. 이렇게. 사다리꼴 중에서 등변인 거, 길이가 같은 거, 평행하지 않은 두 쪽 길이가 같은 게 등변사다리꼴이었어. 얘는 포지션이 애매해. 사다리꼴 안에는 있지만 어쨌든 사다리꼴 안에 부분 집합으로 평행사변형이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든 그 애들을 다 집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평행사변형 안에 또 부분 집합으로 뭐가 있을까? 직사각형이 있고 마름모가 있고 둘의 관계가 직사각형이 있고 마름모가 있고 이 교집합이 정사각형이야. 우리가 사각형의 분류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 334번의 3번 문장이 3번 문장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는 참인 명제야.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따 이거 우리가 명제 단원에서 또 다루겠지만은 얘랑 얘의 포함관계를 보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은 얘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뭐가 뭐에 포함이 돼?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된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참이야. 우리가 좀 이따 명제 단원 뒤에 또 내용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함관계 같은 걸 정확히 정리하고 있어야 돼.
삼각형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반대. 삼각형은 근데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럼 삼각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삼각형은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또 다른 좀 분류를 해볼 거야. 삼각형을 내가 전체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아? 그치? 예각삼각형인 거랑 직각삼각형인 거랑 둔각삼각형인 게 있어. 결국에 이 세 개의 집합이 합집합하면 전체 삼각형이 될 거고 얘네들 간의 교집합은 발생하지 않지. 이 세 집합 간에. 정확히 얘가 3등분 됐다는 거야. 삼각형 전체 집합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중에 특별한 삼각형이 뭐가 있어? 보다 조금만 특별한 거. 이등변 삼각형이 있지. 이등변 삼각형은 어디에 그려져야 돼? 벤다이어그램 그린다고 치면 직각도 있지 않아? 이등변 삼각형은 세 군데 다 있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있잖아. 우리. 90도, 45도, 45도짜리.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이 세 군데에 다 분포되어 있는 거야. 그럼 정삼각형이 그 다음이지. 정삼각형은 어디 있어야 돼? 정삼각형은 예각 안에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이만큼만 있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은 사실 종류가 많지 않아서 이 정도의 집합들의 포함관계가 있는 거야. 사각형 개수가 좀 더 많으니까 이런 포함관계가 있는 거고 집합으로 정리하자면 도형이 이 정도로 정리가 돼.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명제나 조건들도 이제 계속 나와. 그래서 저런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유형 3번 첫 번째 문제 해보자. 335번. 진리집합이라는 건 아까 주어진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를 다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라고 했지? 문제는 단순하지. 집합 P는 짝수의 집합이니까 무한집합이지. 2, 4, 6, 8 끝없이 많은 무한집합이고 집합 Q는 36의 약수니까 몇 개의 없지? 36이니까 2의 36이 6의 제곱이니까 2제곱 3제곱이야? 9개여야 되네 약수가. 약수 9개일 텐데 1, 2, 3, 4까지 다 있고 6 가운데 있고 이제 곱해서 36 되는 거 찾으면 되지. 짝을 4의 짝이 9 3이 12 18 36 이렇게야 9개가 원소했어. 그 다음 아래 원소는 자연수의 부분집합 중에서니까 4부터 8까지만이겠네. 그냥 이걸 말하는 거니까 이 세 개 전체 교집합을 찾으면 몇 개 없겠네. 짝수로 거르는 게 편하지. 짝수 교집합으로 걸러버리면 4, 6, 8 중에 다시 Q랑 교집합으로 걸으면 4, 6만 되는 건가? 8은 안 되고. 그래서 세 개 전체 교집합이 4, 6 두 개가 원소이다. 그래서 원소의 합이 10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네. 유형 4번도 할까? 그냥 지금 2교시예요? 좀 이따가 우리 시험을 봐야지 또. 잠깐만 P이면 Q이라는 내용을 유형 4번 하기 전에 우리 개념을 다시 가야겠다. 개념을 보고 개념 한 5분 개념 좀 보다가 이제 쉬었다가 시험 보자. 앞에 개념으로 돌아와서 7번부터 봐야 되는데 아까 문제 잠깐 나왔었는데 7번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명제나 조건에서 문장 안에서 또는이랑 그리고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올 거야. 바로 1번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면 P 또는 Q, P 그리고 Q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조건들의 진리집합은 다음과 같다. 별거 없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야. 또는의 의미는 합집합이야. 왜냐하면 앞에 거 이거나 뒤에 거니까 두 개의 합집합이 결국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근데 그리고가 되는 순간 더 범위가 좁아져. 교집합일 거야. 왼쪽도 만족하고 오른쪽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또는은 합집합이고. 바로 2번 조건 P 또는 Q 그 다음 P 그리고 Q를 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P 또는 Q의 부정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잠깐 봤었는데 문장들을 이제 다 바꿔야 돼. 식도 반대로 하고 또는 단어도 그리고라는 단어로 교체를 해야 돼. 그래서 P 또는 Q 전체를 부정하게 되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문제도 있었지 유형 2번에서. 그 다음 P 그리고 Q를 전체 부정하게 되면 not P 또는 not Q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또는을 그리고로 바꾼다, 그리고를 또는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주어진 식도 다 반대로 해야 된다. 그게 전체의 부정인 거야. 그 다음 8번부터는 이제 다음 유형을 풀기 위한 개념인데 8번 명제 P이면 Q 우리가 이제 또 명제에서 주로 이면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해. 그래서 바로 1번 명제의 저 화살표도 읽을 때도 P이면 Q라고 읽을 거야. 화살표를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긴 명제를 기호로 앞으로는 저렇게 한 줄 화살표로 나타낼 거야. 이 한 줄이냐가 중요해. 왜냐면 나중에 두 줄을 쓸 거거든. 일단은 저 한 줄 화살표를 쓸 거야. 이때 출발하는 쪽 이면 앞에 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분류할 거고 화살표 뒤에 오는 거 이면 뒤에 오는 부분을 결론이라고 할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지. 우리가 뭐뭐 한다면 이런 걸 가정이라고 하잖아.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면 앞부분이 가정, 그 다음이 결론이야. 그래서 P이면 Q이다. 즉 가정이면 뭐 결론이다. 이런 구조로 된 명제를 이제 다루게 될 거야. 바로 2번 이제 이런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은 일단 1번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은 참이 되려면 조건 P가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조건 Q가 다 성립해야 돼. 그럼 가정에 나오는 모든 애들이 다 결론을 만족해야지 그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가정에 나오는 100개가 결론에 맞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개라도 결론에 맞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가정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맞아야 돼 결론에. 그래야지 명제가 참이다. 2번 반대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려면 조건 P는 성립하지만 조건 Q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어야 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장이 좋을까? 소수는 이해 배수다 할까? 소수는 짝수이다? 이 같은 말이지. 소수는 짝수이다. 얘 참이가 거짓일까? 거짓이야. 이걸 소수이면 짝수이다라고 표현 바꿔도 되겠지. 그럼 이게 가정 결론이야. 얘는 거짓일 거야. 근데 왜 거짓이야? 거짓인 이유. 홀수가 너무 많지. 반대로 해야 되겠네. 소수이면 홀수이다. 얘도 거짓 맞지? 왜 거짓이야? 이게 참이 되려면 가정에 해당하는 모든 애들이 다 결론을 다 만족해야 돼. 근데 가정에 있는 애들 중에 결론을 만족하는 애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단 하나가 있잖아. 누가 있어서? 2가 있어서. 그래서 2 때문에 얘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야.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려면 조건 P가 성립하는 그 와중에 Q를 만족하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 명제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쉬었다가 이어서 하고 뭐 편의점 뭐 간단한 거